네, 드림 CIS 유정희 대표님을 모시고 유정희 대표께 바이오를 묻다 시간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학계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또 직접 현장감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참 드무실 건데, 우리 방송을 유정희 대표께 바이오를 묻다 방송을 보신 개인 투자자들과 안 보신 분들은 바이오를 이해하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지금 5번째 시간에는요, 우선 제가 최근에 7월 중순쯤에서 앱클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모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자님이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카티 치료제 AT10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선 카티 치료제, 이 정도는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카티 치료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어원만 따지면 카티라고 하면은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T세포라고 해가지고 키메릭이라고 하는 어원은 뭔가를 조작했다. 조작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키메릭으로 동물들을 갖다가 그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키메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으로부터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갖다가 면역세포가 T세포, NK세포 여러 가지 많다는 것은 하도 많이 선전을 들으셔서 알겠는데 여기를 갖다가 좀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암세포의 표면에 적합하게 그거를 조작을 해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카티 치료제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항암제의 꿈이 뭐냐면 얼마나 정밀 타겟을 해가지고 다른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고 그래서 완전 관해를 이제 많이 이제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아가지고 삶의 질을 갖다가 좀 올리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특히 혈액암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이전의 치료법들은 이 카티 치료제 이전의 것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혈액암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2017년에 킴리아라고 하는 노바티스 제품이 나오면서 아주 카티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열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은 카티 치료제를 잘 알겠군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몇 억이었으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정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보험을 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아무튼 지금 하고 있지만, 자랑스럽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한국이, 이 큐로섹과 앱클론이, 거의 이제 상업화를 이미 한 것도 있고, 상업화를 이제 글로벌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자랑스러운 업체인 거죠. 그럼 카티는 우리나라 지금 에클론하고 큐로셀 두 회사가 다른 회사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또 이제 셀을 하는 회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좀 선두에 서 있는 쌍두마차인 거죠.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에클론과 큐로셀 두 회사는 기억하시는데, 자, 리포트 내용을 보면 킴리아 말씀하신 킴리아는 마우스 항체를 쓰는데 앱클론은 인간화 항체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마우스 항체는 뭐고 인간화 항체는 또 뭘까요? 킴리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언제부터 했냐? 10년 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07년부터 했다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인간화 항체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기술적인 자체가. 항체를 갖다 조작을 하고 뭐뭐를 하고 또 그게 듣는지를 항체니까 보려고 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갖다가 마우스에 먼저 실험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마우스에 먼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작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인간화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먼저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결과를 임상 결과를 보면은 드라마틱한 거예요, 너무나.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짜 킴리아가 나왔을 때 혈액의 환자에 있어서는 완전히 빚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후속화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보통 인관화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더 개발이 됐고요. 그동안 네. 인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킴리아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해가지고 좀 더 기대를 받았고 네. 에클로는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보여준 일상 결과만 놓고 보면은 킴리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네. 에스코에서도 이제 일부 자료가 이제 이렇게 발표됐었는데요. 네. 그때 되면은 뭐 완전 관해율이라든지 네. 부분 관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좀 보여줬었죠. 예. 그러면 사실 뭐 대표님하고 저도 궁금해서 녹화하기 전에 잠시 여쭤봤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마우스 항체를 쓰는 킴리아는 처음 딱 투여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또 그 다음 투여할 때는 계속해서 반응률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간 항체는 그보다는 훨씬 조금 높은 더 수준이 낮다는 거죠. 네. 유지된다. 유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치되지 않는다면 일단 처음에는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지다 다시 좀 악화됐을 때 다시 킴리아를 다시 하면 그때는 처음보다는 훨씬 반응이 좀 떨어진다. 네네. 근데 인간화 항체를 하면 그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물론 계속 얘도 맞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반응률이 떨어지겠지만은 네. 킴리아보다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더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리포트 내용을 임상 1상에서 완전 관해가 75%, 네. 객관적 반응률이 92%.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암제 같은 거 보면 이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완전 관해는 뭐고 객관적 반응률은 뭘까요? 네.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암세포를 다 죽였다. 정말? 네.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하게 되거나 몸을 하면은 네. 진짜 암세포가 다 사라졌네. 그런데 언제든지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졌다라고 그걸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객관적 반응률이 좋아졌다는 것은 완전 관해를 포함해 가지고 암세포가 대략 우리가 유의성 있다라고 하는 것은 3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30%. 예. 그런 정도 줄어들었다면 암세포가 때문에 고통받았던 증상들이 굉장히 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분 관해율이라도 할지라도 그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할지라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는 되는 거죠.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반응이 제법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볼수 완전히 나타난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지금 AT101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드라마틱한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임상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네. 이거 아니까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항암제는 굳이 3상까지 안 가도 바로 되는구나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다음 기술 이전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에만 대해서는 네. 뭐 특별하게 네. 치료제가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암제 이제 특히 혈액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부터 하거든요. 네. 그리고 2상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네. 보통 다른 일반 약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2상을 하고 네. 완전히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한 것을 이미 겪었다라고 보고 좋아 3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예. 너무 급하니까 먼저 시판을 해도 좋아. 근데 조건이 따른 거야. 조건부 허가. 3상을 시판 후에도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먼저 판매해도 좋아 라고 하는 거죠. 워낙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좀 더 윤리적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들한테 아까 말했듯이 부분 관해율이라도 어느 정도 있는 약을 먼저 투여하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준 조건부라는 게 다른 일반 약에 비해서
조건부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뿐이지 항암제는 임상 이상만 끝나도 개발 이제 시판을 해도 좋다. 뭐 일반 약의 3상까지 간 거니까.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다만 이상의 항상 설계가 네. 3상만큼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하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너 3상 해야 돼 라는 조건을 걸고 이제 시판의 허가를 주는 거죠. 기술 이전 가능성도 언급을 하던데. 실제로 에클로는 기술 이전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얘네는 위암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AC101에 대해서 미국 회사는 아니지만 네. 역시 중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헨리우스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고, 이 회사는 임상을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네. 2상까지 결과가 너무 좋아서 FDA에 3상 임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고, 아마 중국에서 먼저 이제 시판이 될 텐데,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AC101은 지금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그렇죠. 치료제고 다른 항암 후보 물질이고. 예, 걔는 위암 쪽으로. 네, 위암 쪽이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해본 적이 있는 회사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제 AT101이 결과가 좀 좋다라고 하면 이미 또 한번 해봤으니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중국에 팔지 또 아니면 이번에는 미국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좀 되고 있고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이 회사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면은 이제 킴리아의 불응 환자라든지 킴리아 불응 환자. 예, 여태까지 그 킴리아 다음으로 나온 이런 약들의 뭐 에스카다라든지 뭐 이런 약들에 있어서 불응한 환자들을 모았는데도 우리가 AT101이 효과가 있었다. 대단한 가치가 있긴 그리고 하기야 지금 혈액암의 약도 기껏해야 킴리아, 에스카다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이제 약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 환자들을 했는데 만약에 좋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뭐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연구 뭐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불응 환자들한테 아마 영구자유 임상을 좀 하겠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연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자, 그리고 또 요즘 주시장에 주목받는 게 펩트론이라는 회사인데요. 펩트론을 또 내용을 보면 1개월 지속형 이런 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펩트론 보면 펩타이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펩타이드란 게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예요. 펩타이드 전문기업. 펩타이드가 뭡니까? 실제로 이 펩트론은 펩타이드 전문기업은 맞는데요. 뭐 펩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펩타이드 자체를 가지고 뭐 치료약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상장 전부터 또 상장할 때도 이 펩타이드의 서방화를 할 수 있는 서방화. 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펩타이드 약물들은 뭐 인슐린처럼 굉장히 반감기가 짧아요. 빨리 없어진다. 빨리 없어지는 거죠. GLP-1도 네. 펩타이드 약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GLP-1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삭센다가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건데, 네. 이제 GLP-1이 맨 처음에는 대부분 당뇨병 치료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세대 GLP-1 당뇨병 치료제가 엑셀라타이드라고 하는 네. 약물이 있었어요. 네. 이것을 그 펩트론이 네. 서방화를 시킬 수 있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서방화라는 건 또 뭘까요? 서방화가 지속형이 서방화. 그러니까 서서히 방출되는 네, 서서히 방출화. 그 말이군요. 네네. 지속형을 어떠한 식으로 지속을 시킬까? 지속시킬까? 서서히 방출시키는 기술. 빨리 없어지는 걸 좀 길게. 그렇죠. 이런 그런데 거군요. 다른 약물이 아니고 펩타이드 약물을 주로 서방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은 서방화군요. 네. 서방화 경구제제도 있는데 실제로 이 펩타이드 약물들은 대부분 주사제로 맞아야 되는데 주사제를 서방화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좀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겨우 일주일 정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었는데, 네. 이때 당시 펩트론은 2주, 뭐 3주까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기술 상장을 했죠. 그건 회사 측 주장이죠. 아니요, 그때 당시 있었어요. 기술이. 아. 기술이. 네. 상업화하고 기술하고는 다른 거니까. 아, 상업화는 제품을 다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있었고 그러한 기술 때문에 기술 상장을 한 거죠. 네. 네. 상업화는 다른 거다. 네, 상업화도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과 MTA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내용이 있던데 또 MTA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펩트론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뭐 삭센다라든지 네. 위비고라든지 뭐 그 릴리 제품의 네. 젯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GLP-1이거든요. 네. 나는 이미 GLP-1에 대해서 네. 처방하는 자신이 있어. 네. 2, 3주, 4주까지도 할 수 있어. 네. 내가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런데 니네들이 겨우 1주밖에 지금 못 만들었잖아. 네. 넌 내 기술은 4주까지도 갈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약물을 줘봐.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가지고 트랜스포할 수 있는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죠. MTA. 네. 그래서 니네 기술을 한번 검증해 볼게.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네. 대신에 기술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좋아. 이 기술을 다 줄 수는 없어. 그게 기술 이전이고. 네. 일단은 물질만 줘서 네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비법은 안 알려주고 아직 안 알려주고. 결과물만 가지고 만든 물질만 줬으니까 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거군요. 이게 완성이 된다면 기술 이전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술 이전의 전 단계에서 한번 내 물건 한번 맛봐라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은 많다 봐야 되겠군요. 뭐 검증도 해봐야 되겠고 뭐 실제로 되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만한 기술을 이미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 분야에서는 나름 좀 소위 말해서 좀 방귀를 뀌는 위치에 있다. 네네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대표님 이 좀 전에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지속형 이 제품이 계속 얘기가 되는 네네네.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현재까지는 주사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네. 이제 만든다고 매일 찔러,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찔러, 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찔러. 그럼 위비고나 젯바운드 이런 것도 다 스스로 네네네. 이야 찔러야 스스로 돼요. 찌른다는 그런데 얘기인가요? 현재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찔렀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찔러요. 그러면 이 약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수능도가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그걸 한 달에 한 번 찔러요. 그럼 수능은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좀 자랑스러운 이 펩트론도 있고, 또 펩트론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직은 이제 상장 심사 준비 중인 네. G2G 바이오도 있고. G2G 바이오. 네네. 이건 비상장이군요. 네네, 이제 곧 상장한다라고. 이제. 이런 회사들 눈여겨봐요. G2G 바이오. 네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참 대단하네. 저는 막 주사가 다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살 뺀다고 내 몸에 내 주사 놔라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비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주사를 넣으면서 그걸 하고 계시군요. 이게 뭐 저도 보톡스는 아직 안 맞아봤지만 보톡스 엄청 아프다고 하거든요. 네. 뭐 예뻐진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증이야. 아무튼 뭐 주사의 고통을 매일 맞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나으니까 지속형이 주목받는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되는 게 미국 생물보안법인데요. 지난번에 통과됐다 뭐 된다 했다가 안 돼가지고 뭐 연말까지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뭐 대표님 그 업계에 계시니까 정권계에서는 뭐 수혜주가 이거다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생물보안법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 업계에 계신 대표님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솔직히는 약간 뭐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하고 또 여기에 반사 수혜주로 뭐 여러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뭐 수혜받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시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네. 정말 거대한 중국계 자본의 회사가 뭐 이 위탁 생산을 되게 네. 많이 하고 네. 개발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네. 자기네들이 바이오 기술이 많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나의 이제 기술들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생물보안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뭐 타겟은 중국 회사를 겨냥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는 중국 회사가 아니니까 네. 중국 회사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자리는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이넥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도 맨 처음에는 CMO로 시작했었으니까 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많은 기대로 최근에 오른 것은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우리들이 커지면 네. 우리는 중국 회사가 아니니까 또 바이오 보안법이 네. 너는 절대로 영향이 없을 거야. 오히려 네. 항상 수혜만 있을 거야. 라고 할까. 네. 적당한 크기로 커지면 네. 아마 또 이 법이 우리를 어떻게 목졸라 오를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이 법이 실제로 네. 발휘될까도 좀 걱정인 거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하는 회사들이 조금 막 커지고 미국보다 빨리 가고 있으니까 미국은 자기네들의 뭐 글로벌 체인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보호로 미국의 공장을 세워야지만 뭐 어떤 네. 보조금을 준다, 뭐뭐 한다라는 네. 식으로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법을 따라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실제 미국 회사들은 안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요가 아시아 쪽에 있고 네. 또 큰 시장이 중국에 있는데 네. 뭐 물류비 생각하고 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이 시장을 갖다가 중국 기업들이 다 차지할 텐데 네. 그러면은 이 많은 시장을 갖다가 놓치고 그냥 가겠다는 거야 뭐야? 해서 그런 영향은 심지어 미국 기업에도 크게 영향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막 해가지고 막 미국에 투자를 하고 뭘 했었죠. 다시 이게 돌아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US 보면은 항상 우시 로지스틱이 큰 메인 부스를 했었는데 네. 그 우시가 그걸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제 한국계 기업들이 좀 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뭐 분위기가 엄청나게 난리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좋지만 이 법이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 중에 기술 유출 부분이 딱 그 네, 귀에 네, 네.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CMO를 맡기게 되면 그 제조 기술이라는 이런 노하우가 빠져나가니까 그게 중국을 또 그쪽 기술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라하고 삼성도 바이오에피스라고 바이오시밀라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미국 회사 같으면 삼성에 맡기는 것도 좀 불편하다. 혹시 이래가 정보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가가지고 제조 기술이 넘어가서 여기서 바이오시밀라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는데요? 유추하면 그렇게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한미 간은 뭐 IP를 잘 뭐 이렇게 검증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중국보다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네. 제가 아까 크게 득볼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면은 한번 뭐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네. 네.
마치 그 애플이 삼성에다가 삼성 파운드에 안 맡기거든요. 예. 왜냐면 이렇게 제품이 경쟁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TSMC 맡기는데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물보안법이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으나 얼마나 득이 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한 7건 정도 기술 수출을 했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반가운데 또 그동안 보면 또 기술 반환된 얘기도 많거든요. 최근에 뭐 올릭스라는 회사도 기술 반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통 떨어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기술 수출해서 지금 신약까지 간 거는 오스코텍이 유한항의 레이저 티닙 외에는 전부 다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술 이전했다가 반환하는 게 이게 바이오 업계, 제약업계는 흔한 일인지 아니면 뭐 그렇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약 개발에는 매우 좀 어렵고 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라이센스 인아웃이 굉장히 활발한 이유가 빅파마조차도 자기가 개발하는 것조차도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자체 개발을 좀 줄이고 오히려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을 사서 더 개발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NRDO라고 해가지고 리서치, 노 리서치, 디벨롭먼트 온리 이래가지고 뭐 국내에도 어떤 회사가 좀 상장을 했고 또 베링거 인겔라이프 뭐 거기도 마찬가지고 뭐 아까 이제 일부에서 그 뭐지 보르노이. 보르노이도 이제 보르노이. 자기 제품을 오릭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맨 처음에 라이센스했는데 그 오릭이라는 회사도 NRDO거든요. 자기가 개발하는 것보다 라이센싱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이제 디벨롭먼트 시키는 회사인데 그런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어느 정도 실패는 다 감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 느낌으로는 미국 전체에서도 계속 라이센스 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미국 회사끼리, 미국 바이오벤처하고 미국 빅파마하고 여기서 줬다가 반환되는 확률과 한국 기업이 빅파마로 넘겼다가 반환되는 확률 누가 더 많을까? 저는 삐까삐까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덜 반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게 일반적인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가고 있고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백앤포스가 몇 번 더 있어야지만 항상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하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과 반환은 일상적인 일이라서 우리가 특이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대신에 우리 투자자들은 또 기술 반환됐다면 주가가 팡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만약에 기술 이전됐으면 잘 되겠지 하고 조금 투자했다가 반환돼서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약간 실망을 하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은 되게 잘 됐거든요. 그 다음날 좀 안 됐다고 골프를 완전히 접는 골프 플레이어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다시 이제 연습을 해서 좀 더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실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접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술 이전 물질 자체가 기술 이전 기술이나 이런 거에 심대한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그 상대 회사들 사정에 의해서 반환되거나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예들도 많으니까. 왜냐하면 자체 회사도 보면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예요. 10개를 하다가 매년 컴피티션을 해요. 프로젝트끼리. 막 가다가 야 5개는 일단 죽여. 그리고
새로운 신규로 5개를 다시 올려. 아. 그럼 이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음.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나 어떤 트렌드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빠른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반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뭐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기술이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그들만의 어떤 속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은 말고 계속 정말 네. 이 바이오가 한국으로만 보지 말고요. 글로벌로 라이센싱하고 글로벌로 뭐만 한다는 것은 진짜 글로벌적인 백앤포스가 몇 퍼센트 일어나는데 한국이 뭐 두드러지게 뭐 이랬다. 이러면 걱정할 만한데 아마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올릭스라는 회사도 이번에 그 반환됐다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뭐 또 다른 걸로 뭘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해서 던진 투자들만 좀 속이 상한 일이 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더더욱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 기술 반환됐다고 당장은 실망스럽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서 네 그게 필요하다.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우리가 오히려 수출 기술 이전한 게 반환하는 게 더 적을 거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몇몇 뭐 그 유한양뿐만 아니라 아까 애플론도 그렇고 몇몇들은 지금 잘 라이센싱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상장해가지고 뭐뭐 한 것은 본격적으로 된 게 2015년부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네. 그리고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는 잘 된 것도 나오는 거고 잘 안 된 것도 나오는 거고 아마 좀 그러고 있는 과정이죠. 어느덧 10년이 진짜 기대될 만한 진짜 이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야, 그래서 오늘 또 대표님과 4부, 5부를 해봤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는 확실한 그림이 좀 나오네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반기에 바이오 제약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아유 그냥 또 해보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듣고 첫째는 지금 말씀처럼 2015년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상장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상장됐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성과물이 나온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몰랐던 얘기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본격적으로 풀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금리 인하까지 와서 자금이 좀 풍성해지면 더 좋을 그 상황이라서 야, 올 하반기는 바이오 제약을 좀 제가 더 유심히 봐야 되겠고 또 대표님을 또 자꾸 귀찮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조만간 또 많은 바이오 제약 궁금한 것들을 들고 대표님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